법관 출신 장동혁 대표가 탄핵 사유라고 이제 언급한 부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야 얘기도 어제 나왔습니다. 헤드라인을 많이 장식을 했는데 어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언급을 하다가 이 하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경원 의원 법사위 간사 추천 철회를 민주당이 요구를 했습니다. 뭐 실형을 구형받았다고 그랬더니 이재명 하야하면 철회하겠다 아주 강하게 반박을 했어요. 아니 지금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뭐 입법 폭주를 넘어서 이제 국회를 뭐 그 민주당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게 좀 도를 좀 넘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간사 협상은 사실은 뭐 형식적이죠. 왜냐하면 상임위원회가 위원장과 간사로 구성이 되고 또 해당 의원들이 있는데 이 그 당의 간사는 그 당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이게 뭐 상임위원회에서 뭐 가타부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은 법사위에 나경원 의원이 이제 간사 선임을 지금 안건을 올리지 않고 정식으로 지금 위원회에서 지금 승인조차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뭐 또 이제 패스트트랙 사건은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아니 지금까지 그러면 민주당은 1심,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은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까지는 보면은 뭐 대통령이 대법원 확정 판결 받으면서도 지금 이제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이런 패스트트랙 사건을 가지고 간사 선임을 하지 못하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자꾸 지금 민주당이 국회를 너무 뭐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다, 주무르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한두 군데에서 나타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의원님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패스트트랙 사건 기억나시죠? 그때 검찰이 이게 2018년인가 2019년도입니다. 2019년도. 네네. 그때 그러면 의원님 출마하시기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검찰이 그때 검찰이 아니죠. 그때 연루가 됐었던 나경원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년, 그 다음에 지금 원내대표죠. 송원석 의원에게는 징역 10월과 벌금 200만 원을 각각 구형을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실형을 구형을 한다. 그것도 야당의 중진에게 원내대표에게. 이게 그 패스트트랙 사건을 이제 다시 이제 그 복기를 한번 해보면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소위 말해서 연동형 비례제라는 걸 띄웁니다. 여기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당연히 이제 반대를 강하게 이제 했었고 거기다가 또 이제 한 가지 더 있죠. 이제 공수처법이 있는데 원래 이제 민주당의 이제 그 이제 의중은 공수처법과 이제 그 이 패스트트랙으로 이 그 연동형 비례제를 이제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정의당을 이제 끌어들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일단 연동형 비례제를 하지만 우리는 소위 말해서 위성정당은 만들지 않겠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 연동형 비례제로 하면은 결국 이제 위성정당이 출애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반대하고 만약에 통과되면 우리는 위성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강하게 좀 주장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공수처는 이제 공안 경찰이 되기 때문에 이건 절대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이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정의당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거짓말을 하죠. 연동형 비례제를 하지만 우리는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법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부터 또 이제 연동형 비례제에 어떻게 보면 좀 악용하는 차원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어 버리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정의당만 완전히 이제 그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꼼수 노라당 꼴이 돼 버렸는데 어쨌든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당시 이제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이제 반발을 하고 회의 개최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 물리적 충돌이 이제 일어났고 관련해서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 2014년도에 통과가 됩니다. 2014년도에 통과가 되면서 결국은 이 물리적 충돌, 동물국회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리적 충돌은 안 된다는 게 핵심이었는데 이 국회 선진화법을 가지고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이 패스트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5년 몇 개월 만에 검찰에서 이제 구형을 5년 8개월 예, 어제 이제 하게 됐는데 사실은 좀 걱정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벌금형으로 마칠 것인지 이게 좀 약간 좀 애매한 게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은 많이 했는데 그런데 예상보다도 검찰의 구형이 당시에 나경원 그 의원이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지금 징역 2년, 그 다음에 당시 당대표였던 한교안 지금 자유혁신당 대표에게는 또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송은석 의원, 이만희 의원 등등에게도 지금 징역형이 구형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국회의원직 신분이 이제 상실될 그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해당되는 의원들뿐만 아니라 당으로 봐서도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그런 어떤 상황인데 사실은 이런 어떤 과정에서 좀 검찰이 공소 취소도 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요. 기회를 지금 현재 많이 놓친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어쨌든 1심 판결을 앞두고 이제 재판부가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까 배경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좀 들여다보면서 결국은 이 국회라는 것은 이 자율적인 이런 어떤 상황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걸 사업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판단을 하게 되면 입법부의 자율성이 기본적으로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점에 대해서 사법부가 잘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 검찰이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고 정권 바뀌기 전에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죠.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왜 이 부분이 다뤄지지 않았는지. 그 민주당 관계자들도 엮여 있으니까 지난 정부에서 공소 취소를 했으면 됐을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제 장동혁 대표가 뭐 저희 장동혁 대표 얘기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 검찰의 권력의 시녀라고 했습니다. 어제 구형을 보고 나서 권력의 시녀다. 권력의 시녀. 시녀라고 불만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대검에서 그 이화영 전 부지사 기소한 검사에 대해서 재판 참여를 막았다. 그러니까 기소한 검사에 대해서 재판 참여를 막았다. 그래서 검사가 대놓고 지금 반발을 하고 났습니다. 수긍을 하지 못하겠다. 이걸 제가 짧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른바 술파티 회유 의혹을 제기를 하자 이 같은 술파티 주장에 대해서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술파티 혐의에 대해서 연어 술파티다 어쩌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를 했는데 이 기소한 검사에 대해서 더 이상 재판에 나오지 말아라 라고 하게 됐습니다. 서현욱 당시 수원지검 형사 6부장 검사입니다. 근데 지난 검찰 인사에서 부산고검 창원지부로 좌천이 됐습니다. 좌천이 됐는데 그래도 창원에서 서울까지 내가 공판에 참여하겠다라고 공판에 직접 참여하겠다. 내가 수사를 했으니까 내가 직접 이 재판에서 다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검에 그래서 직무대리로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검이 이 결정을 번복을 했다. 갑자기 대검이 이 결정을 번복을 했다. 너 이 재판에 검사로 들어오지 마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만석 총장 직무대행에게 여러 차례 직무대리 허가를 내부적으로 요청했는데 한계를 느껴서 공개적으로 요청을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이제 자신이 어떻게 조직에서 찍히든 말든 간에 내가 대대적으로 내가 공개적으로 이건 좀 다투어야겠다 하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와요. 그렇죠. 이게 비유로 따진다면은 시험 공부를 한 학생에게 너는 들어오지 말고 시험 공부를 하지 않은 다른 학생을 뽑아가지고 네 시험 치라고 보내는 꼴 아니겠습니까? 네가 대신 봐라 뭐 이런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검찰이 과거에도 뭐 권력의 신이라 이렇게 뭐 비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요즘은 보면 좀 너무 그 정도가 지나친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때도 아니고 지금은 검찰청 자체를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없애려고 민주당에서 없애려고 지금 덤비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과거와 같은 어떤 그런 어떤 기계를 보이지 못할 망정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 좀 검사로서의 그리고 검찰청 조직원으로서의 자존심마저도 다 내팽개친 게 아닌가. 아니 자기들 조직을 지금 없애려고 하는 이런 어떤 정권에 대해서 뭐
잘 볼 게 있다고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예.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 검사를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거죠. 저는 노만석 지금 검찰총장 그 직무대행이 그 보안 수사권은 뭐 그 권력 권한이 아니라 최소한의 어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어떤 의무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보고 그래도 좀 최소한의 법조인으로서 자존심은 좀 있구나 이런 좀 생각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아니 직무대행이 기본적으로 왜 이런 어떤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 사람 검사를 검찰에서 재판에서 배제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건 다른 사건도 아니고 국민 참여 재판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의무적으로 기소를 한 검사가 재판에 참여해야 된다는 강행 의무 규정이 있는 겁니다. 강행 의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만석 총장 권한대행이 이것을 배제를 하는 것은 네. 정말 이재명 정권에게 너무나 잘 보이기 위해서 알아서 기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담당 수사 그리고 기소한 검사를 배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다는 검찰에서 그나마 그 대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 총장도 아니고 총장 대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 뭐 그렇게 신경 쓸 게 많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찰 얘기를 했으니까 또 다른 검찰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 검찰은 좀 달라요. 수사권도 있고 기소권도 있는 특별검찰, 특검 얘기입니다. 다른 곳보다 저희가 조금 더 깊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에서 내분이 났다라는 그런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검사들, 김건희 여사 특검의 검사들이 복귀하겠다라고 나섰어요. 근데 김건희 여사 특검뿐만 아니라 다른 특검도 지금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이미 기류가 그러니까 이미 다 수사할 거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류예요. 그래서 뭐 종묘 차담회니 뭐니 지금 일부 언론 통해 갖고 단독 기사를 풀고 있는데, 수사 검사들의 입장이 아니 이게 대체 뭐가 죄가 되냐, 본류하고 다른 사건인데 본질적인 사건은 이미 다 수사를 했으면 이 곁다리 사건은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불만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수사 정보 공유와 소환 일정 공유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검사들에 대해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건데, 궁극적으로 이제 특검에 대한 그런 불신이겠죠.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5명입니다. 그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팀에서 파견 종료를 희망한 검사가 모두 5명이다. 5명인데 이 중에서 부장검사 2명, 부부장검사 1명, 그 다음에 특검 팀장급인 부장검사가 있고 또 평검사가 있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 부장검사 2명 저희 누군지 말씀드리면은 최희만 남철우 부장검사고요. 그 다음에 팀장급은 인훈 팀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그 최희만 남철우 검사, 뭐 인훈 검사, 저도 이름이 기억이 납니다. 상당히 실력을 인정받던 그런 검사들이었는데, 검찰 내부에서 신망이 있던 그런 검사들이었는데 특검에 지금 파견이 됐고, 특검에서 있다가 이건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지 않나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복귀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특검 내부에 지금 내용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예, 특검 내부에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는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분위기가 좋을 수가 없죠. 네. 저는 한 3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는 일단 이 김건희 여사 특검은 지금 이제 특검이 검사 출신이 아닌 그 판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수사에 대해서 전혀 어떤 감도 없고 경험도 없고 내용도 모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유는 지금 3대 특검 중에 김건희 여사 특검이 가장 건수라든지 내용이 지금 많다 보니까 사실은 뭐 대도하지 않은 그냥 뭐 그 탈탈탈 트는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막 하고 있다. 그리고 애초에 특검의 어떤 대상도 아닌 어떤 뭐 인지되는 고발되는 이런 어떤 과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사를 막 이 그 전방위식으로 늘다 보니까 이게 끝도 없이 지금 펼쳐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뭐 그 종묘에서 차담회 사건이라든지 뭐 선상 파티라든지 이렇게 뭐 카드라 하는 뭐 이런 어떤 것만 나와도 또 특검이 이제 수사를 하게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그 나름대로 좀 의식이 있는
검사들 같은 경우는 아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소문을 가지고 수사를 해야만 되겠느냐 하는 기본적인 좀 불신이 또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특검이 왔을 때는 좀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또 최근에 3대 특검법을 민주당이 개정을 해서 기간을 또 막 늘리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야 여기 있다가는 진짜 속된 말로 뼈도 못 추리겠다. 검사로서의 어떤 이미지 다 망가지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좀 그래도 최소한의 좀 의식이 있고 자존심이 있는 검사들은 나 돌아가겠다. 이런 어떤 그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점에서 좀 이야기 좀 해보고 싶은 게 계속해서 이재명 정부과 민주당이 거짓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죠. 처음에 대통령 선거할 때 이재명이 당선되면 정치 보복할 거다 이렇게 하니까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아 나는 뭐 내란 종교 정도는 할지 몰라도 정치 보복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3대 특검을 지금 하면서 지금 뭐 내란 소위 말해서 내란 어떤 혐의점 말고 뭐 이런 뭐 각가지 어떤 것들도 다 해서 지금 정치 보복을 하려고 지금 탈탈탈 털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3대 특검을 할 땐 또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오히려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검을 고마워해야 된다. 왜냐하면 검찰로 가면 계속해서 수사기간이 뭐 하염없이 늘어날 수가 있는데 3대 특검은 수사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끝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 수사기간을 계속해서 지금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말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3대 특검을 활용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특히 지금 국민의힘에 지금 흠집을 주고 다가오는 이런 지방선거에도 정쟁용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3대 특검을 악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내부에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가 또 수사권, 기소권, 검찰에 대해서는 분리하고 있는데 분리한다고 하는데, 근데 같은 논리로 그러면 특검에서 수사하는 검사들도 기소가 되게 되면은 기소가 되게 되면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하고 기소권이 다 있다. 수사권, 기소권이 다 있다. 이게 왜 우리가 계속해야 되느냐 그런 불만도 좀 있다고 합니다. 특검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은 특검이 이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굉장히 요즘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 어제 또 깜짝 놀랐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내란 특검이 조선일보 사설에 대해서 악의적이다, 뭐 비열한 작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박지영 특검보가 악의적, 비열한 작태다, 비열한 작태라는 표현. 이건 제가 우리나라에서 비열한 작태 같은 표현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내란 특검이 그 교회를 압수수색한 적이 없다, 본인들은 교회를 압수수색한 적이 없다라면서 강하게 조선일보를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교회는 다른 특검이 압수수색을 했다, 뭐 이런 거죠. 다른 특검을 압수수색을 했다는 건데, 특검이 뭐 하도 많으니까 물론 뭐 언론에서 한번 체크를 하기는 해야겠지만, 근데 언론 입장에서도 하도 특검이 많고 하도 이런저런 단독 기사를 많이 내니까 특검에서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란 특검이 그래서 본인들은 교회 압수수색 안 했다고 하면서 비열한 작태다 이렇게 나섰어요. 그 특검 그 언론 브리핑 보니까 이게 특검 수사기관의 언론 브리핑인지 아니면 뭐 정치를 하는 언론 브리핑인지 모를 정도로 악의적 비열한 작태다 이런 어떤 그 표현을 썼는데, 사실 지금 특검 같은 경우 이런 어떤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죠. 아니 물론 뭐 이 그 교회 압수수색은 내란 특검이 하지 않았지만 뭐 김건희 여사 특검에서 했지만, 그러나 내란 특검도 이에 못지않게 굉장히 그 국민들의 어떤 그 기본권을 무시하면서 특히 국가의 어떤 그 안보 시설도 무시하면서 오산 그 공군기지 오산 에어베이스에 대한 어떤 압수수색을 했고, 또 전방위적인 그 정치인이라든지 교회 압수수색은 최혜병 특검, 하도 많았고 여기서 최혜병 특검에서 교회 압수수색을 이제 다 했고 했는데, 근데 이런 어떤 압수수색 관련해서 지금 내란 특검도 정말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제 압수수색을 하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국민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권한 내지는 이런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내란 특검도 뭐 최혜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지금 다를 바가 전혀 없다. 오히려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부터 잭 스미스 같은 딱 공인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정을 받을 정도의 어떻게 보면 좀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특검 아니겠습니까? 특히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그 윤석열 대통령을 감옥에서 강제 구인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그 인권 유린을 했습니까? 예. 그리고 그런 어떤 강제 구인하는 어떤 과정에서 드러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뭐 민주당에 의해서 또 이제 그 영상이 공개되기도 하는 예. 그런 정말 씻을 수 없는 인권 어떤 유린을 직접적으로 내란 특검에서 직접적으로 자행하기도 했는데 이런 곳에서 조선일보 사설에 대해서 악의적 비난 작태라고 맹비난하면서 특히 뭐 이걸 뭐라 그랬죠? 그 해당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다. 매우 유감. 이런 식으로 할 테면 하라. 이거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 허위 사실 적시한 대상 언론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반 협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허위 사실에 적시한 대상 언론이라 그랬는데 사설에는 이름이 없거든요. 그럼 조선일보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뭐 이런 거 같은데. 예. 예, 그래서 정말 이 내란 특검이 하는 행태를 보면 지금은 그 언론이나 인권 어떤 유린을 하는 게 정말 정도가 너무 심한데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과연 내란 특검 혼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느냐. 분명히 지금 뒷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무리하게 진행을 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 파견 검사들도 제가 분위기 들어보니까 분위기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이미 수사가 다 끝나 있던 사안인데 여기 들어와서 지금 변죽만 올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분위기가 많다고 하는데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 공보를 해본 검사들이 없는 것 같아요. 공보.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좀 무리하게 워딩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주로 이제 기획 라인 기획통 검사들이 지금 박지영 특검보도 그 수사통이라기보다는 기획을 하던 사람이어가지고 이런 식의 워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저희가 이제부터 좀 경제적인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부터입니다. 오늘이 16일입니다. 오늘부터 일본산 제품하고 우리나라 제품하고 미국에서 관세가 역전이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서 인하한 15%의 관세가 오늘부터 현지 시간으로 오늘부터 발효가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일본은 15%. 기존에 24에서 25% 수준에서 15%가 됐고 우리나라는 원래는 아예 0%였습니다. 그런데 15%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25%. 언제까지 갈지 지금 기약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행정명령이 없어지지 않은 한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그 수출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오히려 그 관세에서는 일본 차에 비해서 굉장히 우위였죠. 그렇죠. 왜냐하면 한미 FTA에 대해서 우리는 관세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기존의 관세 2.5%가 있어서 관세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우위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본 차와의 어떤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유리한 점이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일본은 지금 이제 15%로 인하가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25%로 한다면 우리가 지금 기존에 2.5%에 유리한 게 있어서 10% 불리하게 되니까 사실상 12.5%의 일본 차와의 경쟁에서 굉장히 지금 뒤처지게 된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미국 내에서 경쟁할 때는 일본 차하고도 경쟁을 하지만 그러나 미국 차하고도 경쟁을 하죠. 아, 당연하죠. 예. 자, 그런데 미국 차에 비해서는 25%의 가격 인상 요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차, 기아차가 미국에 수출할 때는 이중고를 지금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미국 생활을 해볼 때 그 미국 그 차를 이제 볼 때 전 세계에서 차가 다 오기 때문에 그렇죠, 예. 굉장히 많은 차를 이제 고를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 가격과 브랜드 그리고 성능을 이제 비교를 해 보는데 그런데 사실 현대 기아차가 과거에 비해서 브랜드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갑자기 가격 인상 요인이 25%나 높아졌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 사죠. 살 수가 없습니다. 예. 아무리 좋아도. 예. 1% 2%만 이게 높아진다 하더라도 아니 예를 들면 3만 불을 예를 들면 예정을 해본다면 1%면은 300달러고 10%면은 3,000불입니다. 그런데 25%
5%면 얼마냐면 7,500불이나 가격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사실상 현대차가 미국에서 마케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가격이 이제 인상돼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여기다가 자동차뿐만 아니라 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강은 지금 50%잖아요. 일본이 그래가지고 일본 제철이 US 스틸 인수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인수했죠. 인수했잖아요. 지난번에 네. 이제 US 스틸 인수를 하려고 일본 제철이 하려고 하니까 그 미국 정부에서 이게 이제 그 독과점에 의해서 이게 하면 안 된다고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재판에서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일본 이제 US 스틸을 이제 인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일본은 US 스틸을 활용해서 이 철강 50%의 관세를 피할 수 있는,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50%의 관세를 이제 받게 되니까 사실상 대미 수출은 철강 대미 수출은 굉장히 지금 어렵게 됐다. 뭐 그래서 얼마 전에 이강도 포항시장도 미국에서 항의 시위도 하고 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되니까 대미 수출 시장이 우리나라 전 산업에 걸쳐서 비상이 지금 걸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지난번 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미국과의 관세 최종 협상은 3,500억 불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최종적인 합의를 못 보고 국익을 위해서 아직까지 협상을 뭐 제대로 지금 이제 끝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시간에서 몇 차례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결국 미국과의 이야기가 다르다. 3,500불이라든지 특히 이제 소고기라든지 이 쌀에 대한 어떤 미국과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협상이 안 된 거다 계속해서 비판을 했는데 계속해서 대통령실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협상 잘 끝났다. 너무 잘 끝나가지고 문서화까지 필요 없을 정도라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또 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 지금까지 대통령실과 정부가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죠. 이때까지 관세 협상 잘 끝났다고 이야기했는데 뭐가 잘 끝난 겁니까? 하나도 잘 끝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지금 이제 전 산업에 걸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일본과의 있던 경쟁에 있어서 또 미국과의 경쟁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이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즉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을 지금 이재명 정부가 사지로 몰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진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그 소나타하고 캠리를 제가 예시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현대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 트림 기준으로 미국에서 26,900불 정도 합니다. 캠리가 28,400불 정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25%와 15%를 각각 대입을 시키면 소나타는 33,625불, 캠리는 32,666불. 원래 우리가 1,500달러 정도 쌌었는데 오히려 1,000달러 정도 비싸지게 되는 이런 황당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 여기다가 또 일본 제철이 US 스틸이 인수했기 때문에 향후에 뭐 3년에서 5년 사이에 지금 생산량을 몇 배로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그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제철소를 미국에 건설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게 앞으로 생산이 될 때까지는 4년에서 5년 정도는 최소한 걸린다라고 그래서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얘기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오늘 조금 전에 속보가 떴는데 현대차 노사가 올해 임단협을 타결을 했다. 임단협에 타결을 했는데 성과급 450%에 1,580만 원 지급하는 식으로 이렇게 타결이 됐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지금 관세 때문에 수익이 많이 줄 것 같은데 성과급 450%, 1,580만 원 살만한가 봐요. 아직 그래도. 현대자동차가 현재까지는 실적이 괜찮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현대자동차가 많은 노력에 의해서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기술력도 많이 좋아졌고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실적이 이제 괜찮은데 앞으로가 문제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관세도 일본 차에 비해서 오히려 더 지금 불리하게 됐다. 미국 차에 비해서는 당연히 더 불리하게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차를 미국에서 고를 때 보면 가격, 성능, 그 다음에 또 뭘 또 보냐면
차를 이제 중고 자동차 시장에서 팔 때 했던 시세 네. 뭐 이런까지 이제 고려를 이제 해서 하는데, 지금까지 현대자동차가 브랜드에서 일본에 비해서 좀 전에 얘기했던 뭐 캔니다 뭐 이런 데 비해서 밀렸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쫓아오거나 아니면 심지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추월했을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선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 정도 가격이 갑자기 인상이 되게 된다면, 25% 가격이 인상되게 된다면, 이런 기존의 노력들이 한꺼번에 다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완전히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가격 인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대자동차 그리고 관련된 부품 기업들로 봐서는 굉장히 위기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 경제 산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위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완성차에 있어서 지금 이제 중요한 게 친환경 자동차 부분인데, 친환경 자동차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좀 전기 자동차, 특히 현대 같은 경우는 전기 자동차에 많이 좀 특화를 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전기 자동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차에 좀 치중을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바이든 정부 때에는 이런 어떤 전기 자동차에 의해서 정부 보조금이 있었는데, 이제 전기 자동차에 대한 미국 정부 보조가 이제 끝납니다. 이제 끝나게 된다면 전기 자동차 시장에 있어서 현대 자동차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다. 반면에 하이브리드는 별로 타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분야에 있어서도, 즉 친환경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도 일본 차에 비해서 현대 자동차의 타격이 훨씬 더 심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많은데,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결국은 관련된 부품 기업들도 같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반적인 산업에 있어서 타격은 굉장히 클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예, 당장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현재 시간으로 16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 산업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내외적으로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요거만 하나 짧게 좀 다뤄보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인 그 갯벌에 고립이 된 중국인 노인을 구조하다가 안타깝게 숨진 고 이재석 경사, 해경이죠. 관련해서 뭐 당시 함께 근무했던 동료 해경들이 해경 내부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함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 주장이 나왔는데, 그게 지난 11일에 인천 영흥도 근처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하려다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에서도 뭐 추모글이 올라왔다라고 기사가 대대적으로 나오기도 했었는데, 얼마나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관련해서 유족들은 사고 당시에 당직자가 2명인데 왜 혼자 현장에 출동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면서 진상 규명을 요구해 왔고요. 그래서 동료들이 폭로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거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 말입니다. 이게 저도 뉴스를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났는지 참 어이가 없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과연 이제 이 해경이 왜 혼자서만 이제 가게 됐었는지도 이제 의문이지만, 또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해경 차원에서 이 사건에 든 진상을 좀 덮으려고 했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경청장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해경 전반적인 지금 이제 업무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 사항이 지금 노출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국회 차원에서 아주 강력한 진상 조사가 좀 필요하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최병 특검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사안일 수가 있죠. 특히 우리 자국 국민도 아니고 중국인을 이렇게 구출하려고 하다가 우리 애꿎은 우리 해병의 안타까운 목숨만 지금 이제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에서 전반적인 과정, 특히 진상을 덮으려고 했던 조직적인 은폐, 어떤 시도,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강한 어떤 사건에 대한 어떤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